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서 회사를 물려받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땐 제가 유능한 사업가처럼 보이는지 대단하다고들 하는데 사실 제 속은 아주 시커멓게 타버리고 정신도 온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매주 한 번씩 정신과에 들러 1시간씩 상담을 받고 오곤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으면 누구나 정신적 충격을 받을 거라고요. 차마 제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익명을 무기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곳에 털어놓고서 제 속이 좀 후련해졌으면 좋겠네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두 분 다 사업을 하셨는데 집에서 늘 일 얘기를 하다가 다투시곤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도 남들 앞에서는 행복한 부부인 척하며 지내셨죠. 요즘 말로는 쇼윈도 부부라고 하죠. 저희 부모님이 바로 그런 쇼윈도 부부였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들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동생이 늘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저는 동생과 놀아주곤 했어요. 저희 집은 3층 구조의 주택이었는데 2층과 3층 사이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것은 짐을 보관하는 천장이 낮은 공간이었는데 우리는 그 공간에서 노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우리만의 비밀 장소인 것이었죠. 너 타임캡슐이 뭔지 알아? 그게 뭐야? 여기 이 통 안에 물건을 넣고 땅속에 묻는 거야. 왜? 우리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 다시 찾아서 열어보려고. 지금 이 순간의 추억 같은 걸 여기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꺼내보는 거야. 어때? 재밌겠지? 우리 같이 타임캡슐 만들래? 그래, 빨리 만들자, 형아. 그 다락방에서는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우리만의 비밀 공간이자 놀이터였죠. 저는 동생과 2살 차이라서 동생과 잘 놀곤 했습니다. 그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은 나이에 맞지 않게 꽤나 순수했고 제가 하는 말이라면 곧잘 믿어서 저에게 자주 속기도 했죠. 놀리는 재미가 쏠쏠해서 자주 골탕을 먹이곤 했어요. 속고 나면 화낼 법도 한데 화 한 번 안 내는 착한 천성의 아이였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천진난만한 얼굴로 송곳니를 드러내며 웃던 동생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다만 지금은 2번 다시 볼 수 없는 미소라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요. 제 동생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었어요. 그저 스스로의 선택이었죠. 언제나 해맑고 세상의 때가 덜 묻은 녀석이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졌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전 동생의 죽음으로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학교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급하게 유학을 알아보셨고 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저는 유학을 보내셨어요. 그때는 정말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급하게 저를 유학 보낸 진짜 이유를 말이죠. 그저 제가 힘들어하고 부모님도 그 상황이 너무 괴로워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준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저는 유학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남아있던 상태여서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환경에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낯선 곳에서 주는 불안감이 저를 다른 의미로 힘들게 했거든요. 제가 중도에 유학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조금만 더 견뎌보라고 하셨어요. 성일아, 너도 많이 힘들겠지만 엄마 아빠도 정말 많이 힘들어. 아직 여기 정리가 안 됐으니까 너까지 신경 쓰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부탁할게. 너무 힘든 날엔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어요. 아빠, 문일이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부터 심성이 굳지 못한 애였어. 삶에 대한 의지도 없는 못난 놈. 너는 절대로 문일이처럼 살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남자는 마음이 강해야 돼. 그리고 이런 얘기 꺼내려면 앞으로 전화하지 말거라. 나는 이제 더는 문일이 얘기로 아픈 기억 떠올리고 싶지 않구나. 부모님은 제가 전화하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동생 이야기를 꺼내서 그러셨겠죠. 하지만 저도 정말 힘들어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동생을 잃은 상실감과 공허함을 부모님과 나누고 싶었나 봐요. 저와 같은 충격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니까요. 부모님이 아니어도 누군가라도 제 얘기를 들어주길 바랬던 때였어요. 하지만 그 당시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전화 통화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더니 나중에는 전화를 거는 횟수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저는 저를 돌봐주지 않는 부모님에게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어요. 우는 아기를 달래주지 않으면 결국 울지 않는 아기가 되는 것처럼 저는 더 이상 부모님을 찾지 않았죠. 그리고 제 삶에 충실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그것뿐이었습니다. 동생의 충격적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일상생활에 집중하려고 애를 썼어요. 고등학교 과정을 간신히 마치고 저는 대학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2년 만에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공부만 하며 대학 생활을 마치고 나니 번듯한 회사에 입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이웃들도 만나게 되었죠. 이웃의 소개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한국인의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상할이 많지 그 여자에게 끌렸던 저는 무작정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3 때 미국에 왔고 땡땡 대학교 졸업하고 땡땡 회사 다니고 있어요. 한국 나이로 26이고요. 저는 이소영이에요. 이름이 이름. 저 강성일이에요. 이름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그게 그녀와 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 여자도 싫지 않은 눈치였어요. 우리는 이상하리 많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서로 미친 듯이 사랑했습니다. 미혼모였던 그녀와 결혼을 결심할 만큼요. 여자친구는 28 나이에 8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그녀와 사이가 깊어졌을 때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물을 수 있었어요. 민재가 8살이니까 자기가 20살 때 생긴 거네. 응. 아기 아빠는 누구야? 누구면 뭐하게. 어차피 내가 임신한 거 알고 도망간 사람이야. 성일 씨, 나 성일 씨 많이 사랑하지만 솔직히 민재랑 관련해서 이런저런 거 묻는 건 좀 불편해. 미안. 그래도 나 이 얘기는 해야겠어. 무슨 얘기? 이번엔 또 뭔데? 이제부터 내가 민재 아빠가 돼줄게. 우리 결혼하자. 제 말에 여자친구는 놀란 눈치였어요. 제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여자친구도 느꼈나 봅니다. 힘든 타지 생활에서 제 아픔을 위로해준 여자친구였기에 저도 여자친구의 아픔을 감싸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재를 보면 제 죽은 동생이 떠올랐어요. 민재에게서 제 동생과의 사이처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민재와 함께 놀아줄 때면 저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생이 자주 떠올랐어요. 그래서 더 민재에게 애틋했고 잘 대해주었죠. 소영이와 사귀면서 저는 제 과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동생의 죽음으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여자친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성일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 나도 알거든, 그 심정. 여자친구의 표정은 아련해지면서 더 이상의 말은 아끼더군요. 민재 아빠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제 추측이었어요. 여자친구는 아이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극도로 피했거든요. 그저 아기를 낳자마자 도망가 버렸다는 이야기만 해주었어요. 저도 굳이 과거를 들춰서 여자친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제게는 지금 이 순간 현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저는 여자친구의 아들도 제 자식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서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할 때 아기도 내 호적에 올리자. 당신은 내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늘 당신 곁에 있을게. 우리는 미래를 약속하며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병역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더 이상의 병역 의무를 미룰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저는 한국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소영아, 우리 같이 한국 가자. 내가 군대 가 있는 동안 기다려줘. 나 제대하면 우리 바로 결혼식 올리자. 저는 소영이가 당연히 제 말을 따라줄 거라 생각했는데 소영이는 제 제안을 거절하더군요. 미안해. 지금 미국에서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대로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아이 교육 문제도 있고. 어차피 자기 군대에 들어가면 자주 보지 못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미국에서 살 텐데 나도 여기서 자리 잘 잡아놔야지. 소영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2년 후에 미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니 이사며 몸며 번거롭긴 했죠. 저는 알겠다고 하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소영이가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진짜 이유를 말이죠.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난 인연인지 알았더라면 제가 감히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 지금도 가끔 생각해봅니다. 소영이는 제게 매주 편지를 보내왔어요. 정말 한 주도 쉬지 않고 편지가 올 때면 이 여자가 내 여자친구라는 게 행복했죠. 비록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소영이가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휴가 때는 부모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부모님은 따로 살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원래 살던 집에 계셨고 엄마는 따로 아파트를 구해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은 엄마 집에, 며칠은 아빠 집에서 지내곤 했어요. 아빠랑은 이혼 안 하세요? 뭐? 이혼이라니? 두 분 별거 하시잖아요. 그저 우리 두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서 따로 지내는 것뿐이지 이혼은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럼 두 분이 사이는 좋으세요? 우린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업 파트너야. 사이가 좋고 나쁠 것도 없어. 외국에 10년쯤 있었지만 가끔 보면 어머니 아버지 자유분방함은 제 상상을 뛰어넘네요. 외국에서도 이런 경우 드물어요. 너 잔소리할 거면 네 아빠 집으로 가. 아빠도 엄마와 다르지 않았어요. 정말 똑같이 말씀하시더군요. 서로의 이득을 위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두 분을 보고 있자니 소영이에게 부모님을 소개해 주는 게 꺼려질 정도였어요. 군대에 있는 2년 동안 소영이는 2번이나 제 면회를 와주었습니다.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저를 위해 와준 거였죠. 저는 하루빨리 제대해서 소영이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 소망 하나로 군 생활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제대할 날이 머지 않았을 때였어요. 제대를 앞둔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뇌 동맥류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그게 파열되어 수술했다는 거였죠. 내 머리에 시한폭탄이 들어있었다는구나. 이번에 운이 좋았지만 앞으로는 장담 못한다더구나. 아무래도 성일이 네가 내 사업을 맡아서 해줘야겠다. 군대 제대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사업 배워나갈 생각해. 아버지가 계속 병원 생활을 하는 바람에 전 군대 제대 후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 출근해서 아버지가 지시하는 일들을 처리해야 했어요. 제대하자마자 소영이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맡은 업무를 대신 소화해내는 데만 해도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소영이는 제 상황을 이해해주면서도 일이 마무리되면 제게 꼭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2달 만에 회사 상황은 안정적으로 흘러갔고 저는 아버지께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며 하루빨리 결혼해서 한국에 정착하고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하셨죠. 근데 아버지, 저는 회사 물려받을 생각 없어요. 저 그 사람이랑 미국에서 살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고 가업 이을 생각이나 해. 미국에 공부하러 가라고 보냈지 거기서 살림 차리라고 보낸 적 없다. 문일이가 있었더라면 흔쾌히 회사에 배우러 와줬을 텐데 네 동생 그럴 수 없잖냐. 네 동생 못 가지. 성일이 네가 회사 일 좀 맡아다오. 아버지는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바로 제 동생이었죠.
어릴 적부터 동생은 사업하는 아버지를 따라 자주 회사에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겠다고 종종 말하곤 했어요. 사실 제가 경영학을 선택한 것도 동생 문일이가 배우고 싶었던 전공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경영학을 배우면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저는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 소영이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설득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여자친구는 알겠다며 한 달 후에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했죠. 미국에서 자리 잡고 살고 싶어 하던 여자친구였는데 오로지 저 하나를 위해 내린 큰 결단이었어요. 저는 그런 소영이에게 고마울 뿐이었죠. 저는 아버지 뜻에 따르는 대신 아버지께 약속 하나를 받았습니다. 저 아버지, 제가 만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결혼 꼭 허락해 주세요. 저도 아버지 부탁 들어드렸으니까 이번엔 아버지 차례예요. 아버지는 걱정 말라며 회사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소영이가 한국으로 올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회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경영학 전공한 보람이 있네. 아주 잘 어울린다. 앞으로 회사 더 크게 키워봐. 엄마는 제가 회사 대표가 되었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이제 엄마랑 네가 사업 파트너가 됐네. 앞으로 잘 부탁해. 저는 어머니께 결혼할 여자 이야기를 꺼냈고 어머니는 예비 며느리가 누군지 너무 궁금하다며 입국하는 대로 인사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소영이와 민재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사는 오피스텔에 짐을 풀고 잠시 거처하기로 했죠. 저는 소영이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부모님과의 첫 인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말로 들으시는 것보다 직접 보고 얘기하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약한 식당으로 소영이와 민재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와 계시더군요. 저와 아내 될 사람이 들어오자 두 분 다 엄청나게 놀라시더라고요. 첫 인사 자리에 11살이나 된 아이를 데려왔으니 놀라시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은 단순히 놀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기겁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소영이의 반응도 이상했어요. 저희 부모님을 보더니 크게 당황하는 눈치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아가씨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였어요. 이거 어쩌다 이런 일이? 저도 많이 당황스럽네요. 서로 아는 사이세요? 어떻게요?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아. 아가씨도 알겠지만 아가씨랑 우리 집안이랑 엮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네요. 여기서 그만 정리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엄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민재만 무섭게 노려보시며 떨고 계셨어요. 엄마, 민재 당황스럽게 왜 그렇게 보세요? 그만, 아이 데리고 가줘요. 아버지, 저 이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어도 상관없다면서요. 이거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안 돼, 성일아. 너희 둘은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그 애는 여보! 아버지가 엄마의 입을 막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큰 소리를 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올 곳이 아니었네요. 그만 실례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여자친구는 민재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도 오질 않더군요. 민재가 뒤를 돌아보며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더군요. 저는 여자친구를 쫓아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웅크린 채 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저와 아빠는 엄마를 부축해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엄마는 손을 덜덜 떨며 물 한 잔을 드셨어요. 도대체 왜 엄마가 이토록 당황하시는지 알 수 없었죠. 아버지, 엄마 좀 부탁할게요. 저는 그녀를 찾으러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말리시더군요. 성일아, 그 여자 쫓아가려고? 가지 마라. 이제 너희 둘 사이 여기서 끝내. 저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소영이를 찾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너무나 사랑해온 사람인데 눈앞에서 사라져버리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헤어지면 영영 보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
부모님께 따져 묻듯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소영이랑 무슨 악연이시길래 이렇게까지 말리시는데요? 납득할 수 있게 얘기해 주세요. 일단 네 엄마부터 집으로 데려다주고 그 다음 얘기하자. 저와 아버지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자꾸 춥다며 덜덜 떠셨고 아버지가 이불을 꺼내와 엄마를 돌돌 말아 소파에 앉히셨어요. 불안해하는 엄마 앞에서 자꾸 소영이에 대해 캐무는 게 찜찜했지만 그래도 제 궁금증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세요. 대체 소영이는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 사이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건데요. 그리고 엄마는 왜 민재를 그렇게 노려보셨어요? 민재가 누군데요? 당장 그만 만나. 미국에서 우연히 만났을 리가 없어. 그 여자가 너한테 일부러 접근한 게 분명해. 일부러 접근해서 나한테, 우리한테. 엄마는 극도로 흥분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머리를 움켜잡으셨어요. 그리고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시며 쓰러지셨습니다. 엄마는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어요. 엄마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셨어요. 엄마의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아버지와 대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아가씨 이름이 소영이라고 했냐? 소영이한테 언니가 있었어. 나영이라고. 우리 회사 직원이었지. 일을 곧잘해서 내 옆에 두고 이런저런 일을 시켰었는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찾아온 거야. 네 엄마는 그 여자를 보고 화가 많이 났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만삭이었거든. 아버지, 그 여자랑 바람 피우셨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 여자가 그걸로 날 협박했다는 게 문제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영이가 뒷걸음질 치다가 실수로 2층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우리는 눈앞에서 사람이 추락해서 죽는 걸 목격하게 됐다. 네 엄마는 그 일로 충격을 많이 받았고 나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을 정도니 네 엄마는 어떻겠냐?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사람이 죽었었다니 저는 그 집에 살면서도 정말 몰랐었어요. 아마도 제가 고2 말에 학원 캠프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았죠. 생각해보니 캠프를 다녀온 후에 경찰들이 집에 가끔 찾아오는 걸 보긴 했었습니다. 부모님께 여쭤봤는데 사업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온 거라고 해서 그런 건 줄로만 알았어요. 부모님이 철저히 제게 숨겼던 거죠. 그 이후로 부모님은 경찰서에 왔다 갔다 조사를 받으러 다니셨고 얼마 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까마득하게 잊혀졌어요. 왜냐하면 그 후에 제 동생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니 엄마가 왜 그토록 민재를 무섭게 노려보았는지 알겠더군요. 엄마는 민재가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민재는 제 이복 형제가 되는 셈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소영이는 민재가 자기가 낳은 아이라고 했거든요. 20살에 낳았고 민재의 아빠 되는 사람은 도망을 갔다고요. 저는 아버지께 물었어요. 민재가 혹시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렇게 묻자 아버지가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그건 아버지가 궁지에 몰릴 때면 하는 행동이었죠. 그 여자는 문란한 애였어. 그 여자랑 뒹군 남자가 한둘이 아닐 거다. 당연히 내 자식일 리도 없어. 그럼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친자 검사 해보시면 되잖아요. 네 엄마 쓰러진 거 보고도 너 그딴 소리가 나오냐? 얼마나 더 네 엄마를 괴롭히려고 그래? 너희 둘은 악연이야. 당장 둘 사이 정리해. 이제 와서 내 눈앞에 나타난 거 보면 분명 뭔가 의도가 있는 거다. 예전에 걔 언니도 똑같았어. 갑자기 나타나서 협박이나 하고 동생이란 애도 그 언니를 닮은 게 분명해. 소영이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소영이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랑 만난 것도 정말 우연이었다고요. 절대로 일부러 접근했을 리가 없어요. 사람 홀리는 게 그 자매들 특기인가 보다. 너도 이미 그 여자한테 넘어가서 그 여자 편만 들고 있지 않냐? 아무리 생각해도 꺼림직해. 당장 그만 만나. 아버지의 성난 말에도 저는 소영이를 그만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과거의 악연으로 얽히긴 했지만
그게 소영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둘 사이가 헤어져야 한다면 저는 부모님과 소영이 둘 중에 한쪽을 택해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집에 가보니 소영이의 짐은 모두 사라진 후였어요. 경비 아저씨께 물으니 급하게 용달이 와서 짐을 다 실어 갔다고 했죠.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저는 소영이를 백방으로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연락도 되지 않고 어디에도 보이질 않으니 미칠 것 같더군요. 일단 만나서 얘기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조차 못하니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어요. 그러던 중 소영이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당분간 찾지 말아줘. 민재를 위해서라도 그게 좋을 것 같아. 그 문자가 저를 더 미치게 만들더군요. 애가 탔어요. 이대로 소영이가 사라져 버릴까봐요. 결국 저는 사설 탐정 업체에 사람을 찾아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2주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주소 하나를 얻을 수 있었어요. 사설 탐정 직원이 제게 사진 몇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 맞죠? 지금 거주하는 곳 주소 확인됐어요. 주소는 문자로 찍어드릴게요. 그리고 직원은 잠시 뜸을 들이더군요. 네, 말씀하세요. 뭐도 알아내신 게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결혼할 예비 신부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아는데 제 기억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아이랑 갑자기 사라져서. 그럼 이분 찾고 나면 결혼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탐정은 저를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네, 그럼 전 이만. 더 부탁하실 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사람 뒷조사라든가 과거라든지 그런 거요. 탐정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제게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곧 제 핸드폰으로 주소 하나가 찍혔어요. 그 주소지로 찾아가자 코너에 있는 어느 식당이었습니다. 1층에는 식당이 있고 2층에는 가정집이 있는 구조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소영이를 설득해서 데려올지 고민이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반지를 하나 샀어요. 그 반지를 끼워주고 저는 부모님을 대신 소영이를 선택할 생각이었죠. 고3 때 유학 보내져서 외롭게 살아온 저였어요. 나를 외국에 버리듯이 보낸 부모님보다 제 아픔과 긴 공백을 채워준 그 사람이 제게 더 소중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한국을 떠나자는 게 제 마음의 결정이었죠. 그렇게 한다면 소영이도 저를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2층 계단을 올라가서 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지 문이 열리지 않았죠. 저는 몇 번 더 초인종을 누르며 소영이를 불렀습니다. 소영아, 잠깐만 문 좀 열어봐. 나야. 소영이 누나, 나 성일이라고. 소영이는 저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사귀기 전에는 누나라 불렀었는데 사귀고 나면서는 이름만 부르는 사이가 되었죠. 제가 문을 두드려대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누군가 얼굴을 빼꼼 내밀었습니다. 민재였어요. 아저씨, 엄마 여기 없어요. 민재야, 엄마 어디 갔어? 방금 전에 아저씨네 아빠가 찾아와서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엄마 걱정되니까 아저씨가 엄마 좀 데려와줘요. 그래, 걱정 마. 내가 엄마 데려올게. 엄마 저쪽으로 갔어요. 민재는 저를 1층으로 데려가더니 오른쪽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민재가 알려준 방향으로 걸어가며 소영이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곳 골목길의 한 카페를 보게 되었죠. 카페라기보단 옛날식 다방 같은 곳이었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영이와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손님은 2사람뿐이더군요. 아무도 없어서인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어요. 아버지는 소영이에게 다그치고 있었어요. 소영이는 얼어붙은 채 아버지의 화를 모두 받아내고 있었죠. 도대체 한국에는 왜 들어온 거야? 내가 그때 돈까지 쥐어줬잖아. 미국에서 평생 살라고 이 집까지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우리 앞에 왜 나타났냐고? 전 정말 몰랐어요.
성일 씨가 회장님 아들인 줄. 거짓말하지 마. 다 알고 접근한 거 모를 줄 알아. 너 때문에 내 둘째 아들이 죽었어. 네? 그게 무슨...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둘의 대화에 제 동생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알 수 없었죠. 제 동생이 죽은 이유가 소영이 때문이라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갑자기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분명히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우리 둘째 아들, 심성이 약한 애였소. 제 아빠가 바람 피웠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웠을 텐데 이 집에서 사람이 죽는 걸 봤으니 오죽했겠어. 그런 애한테 찾아와서 네 언니 죽은 게 진짜 자살 맞냐고 다그쳐 부르니 그 어린 게 견디기 힘들었겠지.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 둘째 그렇게 갈 녀석 아니었어. 아버지는 감정이 격해져 있었어요. 소영이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둘 사이에 어느 틈에 끼어들어야 할지 몰라 그저 우두커니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둘째 아드님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언니가 그랬을 리가 없으니까.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하기라도 했다는 거야? 언니는 절대로 스스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업소에서 일하는 걸 불쌍해서 회사에 취직시켜줬더니 이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너도 똑같다. 내가 너랑 네 언니가 낳고 간 자식 먹고 살라고 돈까지 줬는데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당장 꺼져. 내 둘째 아들 잡아먹은 년이 아내 큰아들까지 잡아먹는 꼴 나는 못 본다. 저는 제 동생 이야기에 두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 그게 사실이에요? 소영이 때문에 문일이가 죽었다는 거요. 아니, 네가 여기 어떻게... 이소영, 네가 말해봐. 내 동생한테 어떻게 했길래 내 동생이 죽어? 성일 씨, 난 정말 몰랐어. 당신 동생한테 그저 궁금한 걸 물어본 것뿐이야. 소영이가 당황해하자 갑자기 누군가 끼어들더군요. 다방 마담이었어요. 회장님, 거 듣자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나영이가 회장님 자식 임신해서 찾아갔다가 죽었는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나영이가 죽으려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회장님하고 공식적인 사이로 인정받겠다고 찾아간 건데 그런 애가 갑자기 죽었으니 누가 의심을 안 하겠냐고요. 아이, 정마당 그 입 다물어. 내가 자식은 없지만 내가 업소에서 키우던 애들이라 정이 가서 그래요. 막말로 회장님 둘째 아들 죽은 거랑 소영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혹시 알아요? 봐서는 안 될 걸 봐서 그걸 숨기다가 죄책감에 죽었는지 누가 아냐고요. 그 말에 아버지가 흥분하셔서 갑자기 정마담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이미 조사 끝난 일이야. 이 결백하니까 아무 일도 없이 끝났겠지. 정마담, 이 함부로 놀리다가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할 줄 알아. 아버지는 정마담을 밀치듯이 멱살을 놓았고 정마담은 캑캑거리며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가 떠날게요. 그 말을 하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재빨리 소영이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어요. 나영이 일 놔도 유감이다. 이거 가지고 가서 아이랑 잘 살아. 그리고 내 아들 더 이상 흔들지 말아라.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통장은 또 뭐고요? 소영아, 너 왜 그래? 우리 따로 얘기 좀 하자. 소영이는 대꾸도 없이 통장을 들고 나가더군요. 저는 그녀를 따라가 팔을 붙잡았어요. 잠깐 얘기 좀 하자고요. 그리고 궁금했던 동생 이야기를 더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니가 갑작스럽게 그 집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받았어. 그리고 찾아갔지. 근데 당신 동생이 내 눈도 못 마주치는 거야. 뭐가 무서운지 내 눈을 한참을 피하더니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동생한테 물어보려고 찾아갔던 것뿐이야. 여자친구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저기 그날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혹시 우리 언니 봤어요? 정말 우리 언니가 스스로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동생은 어딘가 매우 불안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큰 비밀을 숨기는 것처럼요. 소영이는 여러 번 동생을 찾아가 그날 일을 자세히 캐물었는데 그때마다 동생은 미안하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얼마 후 동생이 죽은 거였어요. 그것도 집안 난간에서 떨어져서요. 성일 씨, 우린 아닌 것 같아.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여기서 그만 만나. 그렇게 여자친구는 이별을 고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후로 여러 날 방황했어요. 아버지가 맡긴 회사 일도 제대로 못했고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절 위로해 줄 사람도 없었고 어디에 의지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괴로움 속에서 방황하던 중 저는 본가에 있는 다락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사고를 2번이나 겪은 집이었는데도 아버지가 이 집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게 소름이 끼쳤어요. 도대체 아빠의 머릿속은 뭘로 만들어졌길래 이렇게 덤덤하게 살 수 있는 건지 의문이었죠. 저는 2층 난간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아주 높진 않지만 그렇다고 낮지도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거꾸로 떨어진다면 절대로 생명을 건질 수 없을 만한 높이기는 했어요. 그곳에 서서 소영이가 누나라는 사람과 제 동생이 겪었을 일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한숨을 쉬다가 눈앞에 다락방에 붙은 작은 창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락방으로 가보았어요. 아주 작고 좁은 공간에 그동안 동생과 제가 만들어 놓은 추억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결코 오지 않던 공간인 다락방에는 여전히 동생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동생이 죽은 후에도 이 공간에 남아있던 동생의 물건들은 정리되지 않은 채였죠. 다락방에 올라가 창문을 바라보니 우리 집 거실 풍경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2층 난간이 살짝 아래로 내려다 보였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전 동생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바람피웠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만으로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동생이 죽어야 했는지 말이에요. 저는 동생과 자주 놀던 다락방의 물건들을 조심스레 하나씩 만져보았어요. 그러다 아주 구석에서 타임캡슐이라며 깊숙이 넣어두었던 깡통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그 속에 무엇을 넣어놨을지 궁금하더군요. 세월이 흐를 대로 흘러서인지 잘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제가 넣은 물건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동생이 넣은 물건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죠. 그 상자를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배트맨 피규어와 팽이가 나오더군요. 그제야 좀 기억이 떠올랐어요. 동생이 넣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적 없던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바로 일기장이었습니다. 동생이 일기를 쓰고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사내 녀석이 얼마나 글씨도 동글동글 예쁘게 썼는지 누가 보면 여자가 쓴 글씨인 줄 알겠더군요. 그 안에는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가다가 저는 그 안에서 믿기 힘든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고 저는 그 다락방에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왜 동생이 그토록 힘들어했는지, 무슨 고통 때문에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지 그 일기장에 모두 적나라하게 써있더군요. 그 일기장을 보고 나니 제가 왜 소영이와 이어질 수 없는지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기장을 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있는 납골당에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한동안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모든 비밀을 폭로할 것인지 말이에요. 저만 입 다물면 모든 비밀은 이대로 묻히는 거였어요. 저는 일생일대의 고민 끝에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소영아, 나영씨 모셔진 납골당으로 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진실을 알려줄게. 문자를 보내자마자 문자 알림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소영이의 답장은 아니더군요. 그 문자 속에는 누군가가 제게 또 다른 비밀을 속삭이듯 알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문자를 지웠습니다. 소영이에게서는 계속해서 답장이 오질 않았어요.
이미 아버지가 통장에 넣어둔 수억의 돈을 들고 나갈 준비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소영이는 그동안 제게 언니가 있다는 말을 꺼낸 적도 없었고 민재의 아빠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로지 앞날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나영 씨의 납골당에 도착해 소영이를 기다렸어요. 만약 이대로 소영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와 모든 연락을 끊어버린다면 우리 집에 얽힌 충격 비밀은 이대로 묻히는 거였습니다. 시계는 6시 10분쯤 남겨두고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소영이를 마주쳤어요. 왜 민재를 네 아이라고 속인 거야? 이런 얘기 할 거면 나 그만 가볼게. 제발 소영아, 말해줘. 네가 다 말해줘야 나도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소영이는 조금 고민하다가 진실을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난 사람을 믿지 못했어. 검은 속내는 숨기고 예쁘장한 얼굴 하나 때문에 다가오는 남자들도 싫었고, 더군다나 민재를 낳은 건 언니였을지 몰라도 키운 건 나야.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엄마지. 어느 날 소영이에게 다가왔던 한 남자가 민재를 보고는 애가 있었냐고 놀라서 도망갔다더군요. 하긴 젊은 20대 아가씨가 커다란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놀란 거였겠죠. 그때 느꼈대요. 누굴 만나던 민재를 당당히 보여주기로요. 민재를 받아주겠다고 말한 사람은 성일 씨뿐이었어. 아마도 핏줄이 땡긴 거였겠지. 민재는 당신 동생이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소영이를 사랑하니까 민재도 받아주려던 마음이었다고요. 하지만 민재에게 끌리던 특유의 유대감이 떠올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되니 소영이가 왜 한국에 오기 싫어했는지도 알겠더군요. 아픈 과거의 기억이 들춰질까봐 그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데 민재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고 어떻게 확신해? 이런 말 내 입으로 하기 그렇지만 소영이 너랑 네 언니는 그러니까 업소에서. 업소녀였다고? 내 뒷조사까지 했나 보네? 소영이가 실망스럽다는 눈길로 저를 한번 노려보더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순정도 없는 줄 알아? 우리 언니가 당신 아버지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소영이에게 큰 돈을 주었을 때 이미 알았어요. 10원짜리 한 장도 함부로 쓰지 않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알지도 못하는 남의 자식 키우라고 수억을 내놓을 사람이 아니었죠.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민재가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엄마와의 비즈니스를 위해 그동안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우겨오신 거였을 겁니다. 소영이가 업소녀라는 걸 알게 된 건 정마담에 스쳐 지나가는 말도 있었지만 한 통의 문자 때문이었어요. 탐정사무소 직원이 제게 문자를 보내더군요. 원래 이런 거 돈 받고 알려줘야 하는데 젊은 청년이 내 아들 같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꽃뱀한테 물리는 거 아니까 염려돼서요. 그 여자 20살 때부터 업소에 다니던 여자였대요. 결혼할 땐 하더라도 알고서 결혼하시라고요.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그 직원의 문자를 받았더라면 아마 엄청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전 그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을 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영이에게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이게 제가 해야 할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야? 내 동생 문일의 일기장. 이건 왜 가져온 거야? 내 동생한테 매일 찾아가서 물었다며. 그날 나영씨가 정말 스스로 떨어진 게 맞냐고. 내 동생이 하고 싶었던 말이 거기 쓰여 있어. 그날의 진짜 진실에 대해서. 뭐? 여기에 우리 언니 얘기가 있는 거야? 소영이는 다급하게 그 일기장을 들춰보며 나영씨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나머지는 소영이 네 손에 달렸어. 그 일기장이 쓰임이 다하면 나한테 돌려줘.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손에 달렸다니. 읽어보면 알게 될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미안해.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정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소영이의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충격을 받은 듯 계속해서 언니를 부르며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울부짖음 소리에 발길이 잠시 멈춰졌지만 저는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네 엄마 의식 돌아왔다. 그런데 상태가 좋지는 않네. 수술 후 깨어나고 있지 못했던 엄마가 의식을 차리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버지 말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1인실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는데 제가 알던 엄마 같지가 않았어요. 얼굴 반쪽이 일그러진 채 저를 바라보는데 왜 그 모습이 악마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유증으로 편마비가 왔던다. 말도 어눌해지고. 자업자득이네요. 결국 하늘도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었나 봐요. 저는 아무도 듣지 못할 말을 마음속으로 떠들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회사 일은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지 신경 안 쓰이시게 잘 운영해 볼게요. 너, 그 여자랑 끝난 거냐? 네, 나를 낳아준 부모님과 악연인 걸 알면서도 만날 만큼 제가 후레자식은 아니라서요. 저는 제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반지를 손으로 꾹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칼바람에 베인 것처럼 아팠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 여자랑 못 헤어진다고 기를 쓰고 덤벼들까봐 걱정했는데 덕분에 한시름 났구나. 이제 각오는 있고 앞만 보고 살자. 그래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속으로 말했어요. 그래야죠. 안 그러면 제가 미칠지도 모르니까요. 아버지는 엄마에게 제가 그 여자랑 끝내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전하며 이제 걱정 말고 빨리 나으라고 말했습니다. 두 분은 제가 보아온 중에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서로의 잘못을 덮기 위해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모습이 훤히 그려졌죠. 얼마 후 아버지는 간병인을 붙여 엄마를 돌보게 했고 아버지는 골프 치러 다니면서 일상을 되찾아가고 계셨어요. 아무렇지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아버지를 보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내 아버지라지만 너무나 뻔뻔한 모습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 부모가 너무나 징그럽게 느껴졌죠. 저는 부모님과 한 발자국 떨어져 회사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는 일만 하는 제 모습을 대견해하는 눈치셨죠. 우리 성일이가 이제야 제대로 회사 오너 같네. 이대로만 쭉 열심히 해라. 뒤는 내가 다 봐주마. 그럴 일 없으실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아버지는 제 말에 표정이 일그러지셨어요. 그게 무슨 말 버릇이냐며 저를 나무라셨고 회사 일 좀 시켜놨더니 건방지어졌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넌 내 말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한순간이야. 그러니까 경고망동하지 말고 겸손하게 굴어. 앞으로 겸손해줘야 할 건 아버지일걸요? 이 녀석이 자꾸 왜 이렇게 틱틱거려? 그 여자랑 헤어지게 했다고 나한테 분풀이라도 하는 거냐?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제가 이러는 걸로 보이세요? 그럼 대체 왜 이래? 그건 아버지가 더 잘 아시겠죠. 그나저나 생각보다 좀 늦네요. 뭐가? 우리나라 경찰이요.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형사들은 아버지에게 미란다 원칙을 읊어주며 아버지를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당신들 누구야? 살인자 잡으러 온 사람들이겠죠.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짧은 탄식을 내뱉으며 팔에 쥐고 있던 힘을 쭉 빼셨어요. 곧이어 경찰들이 아버지 손에 수갑을 차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곧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어눌한 말투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성일아, 이 사람들이 나 잡아간다. 나 좀 도와줘. 어머니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벌 다 받고 나오시면 그때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감옥에 들어가셨고 어머니는 몸을 회복하는 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셨죠. 모든 게 인과응보였어요. 동생의 일기장에 적혀있는 진실은 이랬습니다. 동생이 다락방에 있을 때 한 여자가 집으로 찾아왔고 만삭의 몸을 한 여자가 엄마와 고성을 높이며 싸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만삭의 여자가 나영 씨였겠죠. 아버지는 그 여자와 부정한 관계였고 그 사실을 안 엄마가 극도로 흥분을 하며 나영 씨의 배를 손으로 찔렀다고 했습니다.
화가 난 나영 씨는 엄마의 뺨을 때렸고 엄마는 나영 씨를 난간으로 밀어붙였다고 했어요. 나영 씨가 아버지의 문란한 생활을 꼬집으며 반격을 하자 아버지도 화가 난 나머지 그 여자를 밀었다고 했죠. 그리고 두 사람의 손끝에 밀린 그 여자가 난간에서 떨어졌고 그걸 제 동생이 고스란히 목격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최악인 건 제 동생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였어요. 너만 입 다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너만 입 다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라고. 그 말이 일기장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이었겠죠. 동생은 부모님께 자수할 걸 부탁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동생에게 헛것을 본 거라며 동생을 세뇌시켰더군요. 결국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 동생은 세상을 등진 거였어요. 그 모든 비밀이 들어있던 일기장이 소영이 손에 들어갔으니 경찰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잡아간 거였습니다. 살인자지만 제 부모님이었어요. 저에게 정을 많이 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부모였습니다. 저는 면회를 갔어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바닥만 내려다보셨죠. 아버지, 저한테 할 말 있으세요? 미안하다. 누구한테요?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버지는 울음이 터지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는 서로 아무 말도 없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저도 고개도 못 들고 바닥만 바라보는 아버지를 하염없이 바라보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를 뵈러 간 날은 아버지를 배웠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더군요. 성일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아들은 밥 잘 먹고 회사 잘 다니지? 근데 여기 병원 좀 이상한 것 같아. 1인실이 왜 이렇게 좁은지 몰라. 병원 옷도 너무 별로고. 엄마는 정신이 나가신 것 같았어요. 과거의 진실과 마주친 순간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머리가 저절로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편하자고 그렇게 정신 놓으시면 어떡해요. 그럼 나영 씨랑 억울하게 죽은 내 동생 문일이는 어쩌라고요?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문일이가 죽긴 왜 죽어? 걔 다락방에 있어. 걔는 툭하면 거기 들어가서 뭘 하는지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해도 밥도 안 먹고 거기서 잠까지 잔다니까. 네가 온 김에 문일이 좀 그만 나오라고 말 좀 해줘라.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엄마에게 내려진 벌일지도 모르겠더군요. 엄마가 잃은 건 정신뿐만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회사 대표에서 끌어내려져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일기장은 못 돌려줄 것 같아. 검찰에 넘겨져서 받을 수가 없대. 그리고 그동안 미안하고 고마웠어. 앞으로 살 날이 더 힘들겠지만 당신만은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내 진심이야. 제 주변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추억의 물건도요. 저는 다락방을 정리하며 동생의 물건들을 모두 태웠어요. 마지막까지 동생이 남겨준 일기장을 생각하면 그게 동생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추악한 진실을 덮어온 자신의 죄책감을 누군가 덜어주길 바라는 심정으로 남긴 게 아닌가 싶네요. 그게 타임캡슐 상자에 담긴 걸 보면 제가 발견해 주길 바랬는지도요. 저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제 마음은 이미 시커멓게 변할 대로 변해 있어요. 매일매일 몇 개의 알약과 정신과 상담으로 인생을 버텨내고 있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